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지난번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개인회생과 또 우리 도박 중독의 치유에서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오늘은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율이, 제 현장 경험상으로는 한 개인 회생이 60%, 개인 워크아웃은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제도의 특징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개인 회생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개인 워크아웃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그런 비트 종류를 저희가 분석해서 개인 워크아웃이 맞다 싶으면 도움을 많이 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꼭 드리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 어떤 부채 상환 제도죠. 예.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곳이냐? 제 기억으로는 뭐 아마 비슷한 시점일 텐데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처음에는 이 신용회복위원회가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채권사들 있죠.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빚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구 같은 어떤 중재기관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회원사라고 그러죠. 뭐 일반 1금융권의 시중은행, 카드사들, 그리고 뭐 러시안 캐시 같은 대부업체들까지 해서 그게 계속 바뀌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4천여 개의 회원사가 있는데 거의 뭐 이름이 아는 곳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이 모여서 만든 그 부채를 하는 중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특별하죠. 네, 그 이유는 정말 없는 분들이 빚을 갚고 싶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여기 마땅히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중재기관이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가 운용되는 자금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채가 그 채권자들의 비용을 내서 만든 기관이에요. 거기 계신 신용 상담사들 다 있잖아요.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분들 급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채를 받는 것에 대한 수익에서 내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까 말하는 전에 번했던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곳은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채무자를 옹호하는 어떤 그런 법률 쪽으로 가요. 채권자들에게는 어쨌든 좀 불리한 그런 법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느낌이 그렇죠. 그런 운영자금 자체가 그 채권자들의 비용에서 나오고 회수하는 금액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있어야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요즘 대출도 하죠. 거기서 저금리로 약간의 금융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100% 국가가 하는 그런 뭐 서민금융지원센터 이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하는 워크아웃이, 거기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그래서 좀 조건이 까다롭죠. 첫 번째는 뭐죠? 금융기관, 그 회원사들에 관련된 금융기관만, 관련된 부채만 거기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휴대폰 비용 같은 거 있죠. 통신비, 뭐 통신기계 비용, 그다음에 모두 연체돼서 뭐 우리가 당연히 도박하신 분들이 통신 비용 한 대당 뭐 100여만 원씩 몇 대 돼서 3, 400만 원, 많은 분들은 막 7, 800만 원까지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부채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 되게 작아요. 그 금융기관이 우리가 대출 상품, 카드값 이런 것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탕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원금 탕감이 되는 방법도 개인회생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소득 대비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요. 그런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은 원금이 탕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탕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부채라는 게 상당히 그 지연된 시간이 오래되면 1차 그 채권사에서 채권을 팔아요. 부실채권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채권을 산 곳은 되게 싼 저렴한 금액으로 채권을 인수합니다. 원금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탕감이 되는 거지 어떤 강제력으로 인해서 우리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만 그 대신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만 상환하는 대신에 이건 또 기간은 굉장히 연장 길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만큼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기도 부채 상환 금액과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개인회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당사자, 채무자의 급여, 소득, 거기서 그 국가가 정해놓은 1인 가족 생계비, 뭐 2인 가족 생계비, 여기에 맞춰서 그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요. 그 금액은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상환을 하는 건데, 그 원금이 탕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간 내에 상환이 안 되면은 우리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원금 탕감을 판사의 재량권으로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곳은요, 기간을 늘려버리죠. 뭐 10년까지도 늘려줍니다, 최장.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뭐 내 여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그것을 연장시킨다는 거니까 글쎄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채권의 종류가 한정돼 있다. 그리고 금액에 축소되는 것이 빌린 금액 원금 정도만 가능하고, 단 빌린 지 오래돼서 1차 기관에서 채권사에서 채권을 팔았었던 금액은 금액이 탕감되는데, 그거 역시도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탕감하는 건 아니다. 채권을 싸게 샀기 때문에 탕감이 되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상담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서 정보를 드리면 직접 가시잖아요. 인터넷 조사에서 가면은 많이들 실망을 해서 오세요. 여기는 근데 그 상담사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렇게 제 내담자들을 이분은 아무리 봐도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맞겠다 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은요, 그 개인회생 부담료, 그러니까 처음에 할 수 있는 수임료가 안 들어가요. 요즘에는 수임료도 많이 올라서 뭐 200에서 500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개인회생은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내는 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청비 5만원인가 10만원에서 그 정도에서만 결정이 되지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법률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부채의 종류가 뭐 굳이 개인회생으로 갈 이유가 없으면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되죠. 그런데 가서는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오세요. 그게 답변들을 빨리 안 해주시거나, 좀 그 어떤 분들에 따라서 그 상담사의 개인 성향인데요, 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오셨다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실망하거나 화가 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하고, 거기도 개인적인 또 자기의 기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박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특징이니까 알고 넘어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괜히 안 될 것 같다, 실망한다 이래가지고 또 뭐 도박빚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개인 워크아웃도 도박빚 가능합니다. 뭐 비트코인, 개인 주식 이런 문제 다 가능하고요. 일반 불법 사설 도박 다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뭐냐면, 개인 워크아웃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신청 가능할 때 개인 워크아웃의 첫 번째 조건은 부채가, 우리가 대출 받은 게 연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90일 이상 연체된 그 채권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해요. 네, 알고 계신 분들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을까? 개인회생은 그런 게 없는데, 개인회생은 연체를 해도 가능하고, 신청이 연체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내고 있지만 자기가 불안해서 신청할도 가능해요. 다만 최근 대출이 6개월 안에 있는 게 많으면 안 되는데,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개인 워크아웃도 단 특별한 조건은 채권이 연체가 된 기준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90일 이전에 뭐 60일 연체되신 분, 아니면 연체 예정이신 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미리 급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연체가 안 된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상담도 안 해드리고요, 내야 된다는 조건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채권사의 입장으로.
제 느낌에는 거기서는 끝까지 부정을 하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90일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90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가 더 이상은 저희가 압류할 재산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포기 상태다. 그러면은 돈은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돌려서 그때 돈을 받겠다는 게 개인 워크아웃의 취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90일 넘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대우가 달라집니다. 뭐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재산을 숨겨놓아서 안 갚다는 그런 거 빼놓고는 자기 스스로 갚긴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원금을 100% 상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만 연장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막 빚 안 갚고 배째고 이러는 사람들이 호도 많은데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이 기관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또 상담사들의 입장도 고려해 본다면 친절한 상담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 친절한 상담사를 만나는 경우에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의 경험 말씀드리면 당사자 그 담당하시던 분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되게 실망을 한 얼굴로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상담사가 좀 딱해 보였는지 그분을 오라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상담해가지고 진행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첫 번째는요, 9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지 마세요. 예, 안 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빚을 갚겠다는데 뭘 걱정하세요. 연체가 된 90일 조건 이후에 가시던지 또는 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PC로. 뭐 스캔 떠가지고 개인 공인 인증서가 그 대신 있어야 되니까 PC를 잘 다루시는 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마감을 빨리 합니다. 그 PC로 접수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7시부터인가 6시에 시작해서 오전 9시 전에 그 할당량이 있나 봐요. 그 전산으로 접수되는 양은. 그래서 접수가 끝나면 그달은 접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괜히 먼저 가셔가지고 궁금하고 불안해서 그 상담사 잘못 만나가지고 부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바래요. 또 상처를 받았다 한들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재정 상담을 잘하는 담당 상담사랑 도박중독 상담을 하시는 분은 좀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던지 개인 사례 관리하시는 상담사들이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뭐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시죠 뭐. 그렇죠. 제가 동영상에 이런 팁을 알려드리니까 100%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은 그 취지가 빚을 해결해주는 중개기관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시스템은 채권자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설립이 됐고 아직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부업체고 정식 등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 회원 등록을 안 돼 있는 대부업체들도 상금융권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좀 지독한 애들이죠. 자기네들은 개인 워크아웃 같은 거 안 받아. 직접 받아낼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또 개인회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내 부채 안에 사람들, 지인들 빚도 있고 뭐 비 또는 내구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또 꼭 전화기뿐만 아니라 다른 활부 요금 이런 부채들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어떤 돈도 다 가능하니까 그 목록을 작성해서 그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전에 빌렸던 빚들인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거의 100% 대부분이 그런 카드값이나 그런 뭐 마이너스 통장, 뭐 학자금 대출 이런 대출의 종류다. 대부업체도 좀 큰데 뭐 러시앤캐시 같은 거, 사나머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시면 다 100% 해결이 돼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해결하면.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의 전반적인 취지만 말씀드렸는데 또 개인의 워크아웃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은 아마 영상 길이로 봤을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개인 워크아웃 또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 대출권 같은 것도의 문제점 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게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정리를 해서 이 다음 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실망하지 말고 그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대처하면 가능하다. 뭐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부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 쓰이는 제도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